야, 너 그 셔틀 조보 아냐? 남자의 머리 위로 냉면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버질로드를 걷기 위해 32년간 아껴온 양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냉면을 뒤집어 씌운 건 30년 전 그를 괴롭히고 횡령 누명까지 씌워 쫓아냈던 옛 상사. 그런데 하필 그 악마가 딸의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딸이 반지를 던지며 파혼을 선언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 세탁비나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날 밤 빗속에 홀로 남은 남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성 캐피탈 털어 먼지 한 톨 안 남게. 그가 누구냐고요? 30년간 칼을 갈아온 사람. 단 한 통화로 금융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1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63살의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양복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32에 된 낡은 양복이었죠. 어깨 솔기는 닳아서 실밥이 보였고 단추는 여러 번 다시 달아 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 이 양복은 세상 어떤 명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딸 서연이 태어나던 날 아내가 사준 양복이었으니까요. 안감에는 아내의 손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1993년 3월 15일. 정수는 그 자수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었습니다. 이 양복만 입으면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서연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32살 된 외동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로 바쁜 딸이 언제 연애할 시간이 있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문을 열었을 때 정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뚱뚱하게 살이 오른 얼굴, 그리고 그 특유의 비웃는 듯한 눈매. 30년이 지났어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태준. 정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야근을 시키던 상사. 조금만 실수해도 서류 뭉치를 얼굴에 던지던 사람. 동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도 않은 횡령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쫓아냈던 그 남자.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정수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박정수?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마치 길에서 옛날에 키우던 개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척하는 표정이었죠. 그 쫄보 신입사원 아니야? 내가 쫓아냈잖아. 사직서 쓰라고 했더니 질질 짜던 거 아직도 기억나?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처럼 타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 앞이었습니다. 딸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태주는 프라이빗 룸이 덥다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물냉면을 시키더군요. 정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냉면이 도착하자 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니까 반갑네. 어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봐야지. 정수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냉면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수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동치미 육수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볼을 스치며 셔츠 깃으로 떨어졌습니다. 면발이 어깨 위에 늘어졌죠. 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태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프라이빗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육수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이 남자 앞에서 울먹이던 28살의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아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5살의 청년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곧바로 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정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아비와 다르구나.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노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서 육수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태준을 향한 것인지 준혁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사였죠. 정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동치미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수놓아준 안감도 젖어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정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오늘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운 건 냉면이 아니야. 내 인생이었어. 정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죠. 프라이빗 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2살의 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하얗게 질린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왼손 약지로 향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혼 반지가 번쩍였죠. 준혁이 3개월 전 무릎 꿇고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서연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 씨? 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죠.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팔을 휘둘렀습니다. 반지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태준 앞에 놓인 물냉면 그릇 안으로 정확히 떨어졌죠.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육수가 튀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프라이빗 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죠.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코웃음을 쳤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세탁비나 주면 될 거 아니야. 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뽑아 테이블 위에 던졌죠. 지폐가 흩어지며 바닥에도 떨어졌습니다. 저기 가져가. 양복 새로 사 입어.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 정수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가자. 정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동치미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했죠. 마치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육수 자국이 얼룩진 얼굴,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준혁이 다급하게 쫓아왔죠. 서연 씨, 잠깐만요. 아버님. 준혁이 문고리에 손을 뻗는 순간 태준이 아들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려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태준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강했죠. 앉아 있어. 저런 거지 같은 것들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치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죠. 정수와 서연은 처마 밑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발걸음이었죠. 두 사람 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이마에 붙은 면발을 떼어내고 볼을 타고 흐르는 국물 자국을 훔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혁 씨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서연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양복 어깨를 닦았습니다. 동치미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문지를수록 오히려 더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양복 망가졌죠? 아빠가 그렇게 아끼던 양복인데.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죠. 정수는 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복 안감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보여? 서연이 눈물 젖은 눈으로 안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빨간 실로 수놓은 글씨가 보였죠.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1993년 3월 15일. 엄마가 수놓은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이 양복 사줬어. 우리 처음으로 번듯한 양복이었지. 엄마가 밤새 이 글씨 수놓고는 그러더라. 우리 딸 결혼식 날 이 옷 입고 버질로드 걸으라고. 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2년을 아꼈어. 내 결혼식 날 입으려고. 엄마랑 한 약속이었거든.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죠.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정수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쉬지 않고 쏟아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택시 타고 들어가. 아빠는요? 아빠는 조금 이따 갈게. 걱정하지 마. 정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노란 택시가 빗속에서 멈춰섰죠. 정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택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죠. 낡은 양복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택시 문이 닫혔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죠. 정수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정수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가라앉았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빗속에 선 채로 화면에 뜬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았죠. 이 팀장,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장. 정수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상대가 전화를 받았죠.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딸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죠. 오늘 밤 모든 것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정수가 전화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 상대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원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수는 대답 대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팀장 나야.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대성 캐피탈 털어. 먼지 한 톨 안 남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대답이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는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박정수는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감시하는 최고 책임자, 차관급 공무원, 서민 금융 피해 척결의 칼잡이로 이름을 떨친 사람. 그것이 지금의 박정수였죠. 하지만 30년 전의 정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28살 중소증권사의 말단 사원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속 상사는 황태준이었습니다. 31살의 과장. 태준은 처음부터 정수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어쩌면 이유 같은 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괴롭히기 좋은 상대였을 뿐. 태준은 매일같이 정수에게 야근을 시켰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서류를 정리하게 했죠.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종이에 베어 늘 반창고 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죠. 하지만 태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박정수? 이게 보고서야 휴지야?
태준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죠. 종이가 얼굴에 부딪히며 흩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대학은 뭐하러 나왔어? 국민 세금 축내려고.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떤 날은 더 심했습니다. 무릎 꿇어. 태준이 사무실 한가운데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수한 건 사과해야지. 무릎 꿇고 빌어.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죠.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33살이 되던 해 정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정수는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죠. 태준이었습니다. 자신이 빼돌린 돈을 정수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야, 박정수. 사직 썼어. 태준이 정수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여기 내가 횡령했다는 증거 다 있어. 안 그러면 고발한다. 감옥 가고 싶어? 정수는 멍하니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수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회사를 나오던 날 밤 정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래로 검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끝내버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명예도 더럽혀졌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정수는 난간 위로 한 발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뱃속에 서연이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 정수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디야? 밥 먹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난간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죽으면 안 됐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책을 봤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입사했죠.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을 악물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불법 금융을 잡아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정수는 금융감독원장이 되었습니다. 서민 금융 피해를 척결하는 칼잡이, 불법 대출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박정수였습니다. 빗속을 걷던 정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정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정수는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아남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태준아. 정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죠. 내가 30년 전 내게 던진 건 서류 뭉치가 아니야.
오늘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운 것도 냉면이 아니고 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인생이었어.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우산을 펴지 않았죠. 젖은 양복 안감에서 아내의 자수가 살짝 비쳤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정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단호하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칼날이 이제 막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대성캐피탈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42층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도 보이고 멀리 한강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표정이었죠.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박정수는 30년 전에 쫓아낸 쫄보 신입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거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쿠바산 시가가 들려 있었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태주는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늘따라 커피 맛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국민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주거래 은행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어이, 김 부행장.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태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여유롭지 않았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행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큰일이라니, 뭔 소리야. 금감원에서 계좌 조회에 갔습니다. 대성캐피탈법인 계좌 전부요. 태준의 손에서 시가가 떨어졌습니다. 카펫 위로 제가 흩어졌죠. 뭐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특별조사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권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희 은행만 연락받은 게 아니에요. 신한, 우리 하나 전부 다 같은 상황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누가 감히 내 회사를 건드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 파악을 먼저. 태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던졌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녔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특별조사?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 여신 담당이었죠.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신규 대출권은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오케이 했잖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출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은행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존 대출금 상환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 연장은 어렵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원금 일부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거래 은행 4곳에서 동시에 등을 돌린 것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재무 담당 이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얼마나 있어? 재무 담당 이사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전부 대출을 막아버려서 현금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대로 가면 어음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회사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남은 대출도 전부 회수당합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말이 돼?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을 굴렀어.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를 먹였는데. 태준이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내던졌죠. 화분이 산산조각 나며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찾아내. 당장 찾아내란 말이야. 태준이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죠.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태준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금감원에서 우리 회사 털겠다고 나섰어. 은행들이 전부 등을 돌렸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버지, 혹시 며칠 전 상견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그날 아버지가 박 선생님한테 하신 일 말입니다. 냉면을 머리에 붓고 모욕을 주시고 그분이 혹시 금융권에서 힘 있는 분이면. 닥쳐.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펜꽂이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펜 몇 자루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 거지 편이야? 응? 내 아버지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거지 새끼 걱정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날 잘못하신 건 아버지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분한테 냉면을 끼얹으시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태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빨을 악물었죠. 야, 황준혁.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더러운 돈으로 키우셨죠. 남들 등쳐먹은 돈으로요. 저 그거 다 알아요. 아버지 회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와 재무 담당 이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죠.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너 지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등 뒤로 태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딜 가? 당장 안 서?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헐떡거렸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이 손을 휘저었죠. 다 나가란 말이야. 비서와 재무 담당 이사가 황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서 보복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짓밟았던 그 쫄보 신입사원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을 감시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편 준혁은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손이 떨려서 차 키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며칠 전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수의 머리에 냉면을 쏟아붓던 그 순간, 동치미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던 그 모습, 그리고 서연의 얼굴, 약혼 반지를 던지며 절규하던 서연, 빗속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나가던 서연의 뒷모습. 준혁은 이마를 핸들에 박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미안해, 서연 씨. 미안해요.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차 안에 혼자 앉아 준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준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죠. 갚아야 해. 내가 갚아야 해.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신이 갚겠다는 결심. 비록 어떤 방법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 준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두 개의 복수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칼날이었고 하나는 속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소복이 쌓인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죠.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가 반짝이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된 후로도 그의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3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대문에 손을 대는 순간 정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 온몸에 눈이 쌓여 있었죠. 어깨 위에도 머리 위에도 무릎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코트 위로 눈이 쌓여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을 밟으며 준혁에게 다가갔죠. 가까이 가서 보니 준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밤새 여기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뭐 하는 짓이야? 정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눈물 자국인지 얼어붙은 것인지 볼 위로 하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추위에 얼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정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평생 용서 못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죠. 하지만 준혁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아버님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증권사 동료분들도 찾아갔고요. 아버지가 아버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쫓아냈는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하지도 않은 횡령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게 제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짐승도 안 그래요. 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며칠 전 상견례 때도 그랬죠. 아무 잘못 없는 분한테 냉면을 끼얹고 30년 전 일을 들먹이며 비웃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눈 위에 닿았죠. 큰 절을 올리는 자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 사람 아들인 게 죄송합니다. 준혁의 등이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죠. 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계속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등 위로, 정수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죠.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청년은 진심이구나. 아버지 백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상하러 온 것도 아니었죠. 진짜로 죄책감을 느끼고 진짜로 사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차갑게 굳혔죠.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믿을 수 없어.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정수를 올려다보았죠. 일어나라고 했어. 정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자네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수가 준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가 뭘 겪었는지 자네가 알아? 그게 자네가 무릎 몇 번 꿇는다고 갚아지는 거야?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그리고 가. 정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눈을 밟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님. 준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갚겠습니다. 정수의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걸었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정수는 백미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혁이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가 준혁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청년 진짜로 밤새 저기 있었구나. 정수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죠. 태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 28배 자신. 동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눈물을 삼키던 그때. 지금 저 청년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정수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을 다잡았죠.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직은 안 돼.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준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하얀 눈밭 위에 검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정면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1시간 후 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죠. 손가락도 발가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서연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준혁을 발견한 것이었죠.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서연이 달려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서연이 준혁을 끌어올렸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없었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어깨를 받쳐 겨우 세웠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얼어 죽으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되는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죠. 준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병원 가야 해, 당장. 서연이 준혁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따뜻한 물을 가져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빠, 왜 이래? 왜 이런 짓을 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한 짓을. 근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당연하지. 며칠 무릎 꿇는다고 30년이 지워져? 준혁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 씨, 저 때문에 힘들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보야. 바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한편 금융감독원에 도착한 정수는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정수의 머릿속에는 아까 그 장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무릎 꿇고 있던 준혁.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목소리. 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도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정수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 청년은 달라. 아비와는 달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아직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로는 안 돼, 준혁 씨. 행동으로 보여줘.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녹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죠. 정수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등산 배낭이 들려 있었죠. 20년은 된 것 같은 배낭이었습니다. 청계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청계산을 오르는 것은 정수의 오랜 습관이었죠. 금융감독원장이 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 산을 올랐죠. 그 시간만큼은 원장이 아니라 그냥 박정수이고 싶었으니까요. 청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했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랐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이었죠.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쯤 올랐을까요? 정상 부근에 있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벤치 몇 개와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는 작은 공터였죠. 다른 등산객이 몇 명 쉬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 젊은 커플, 혼자 온 노인. 정수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몸이 서늘해졌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 있습니까? 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정수는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 아시겠습니까? 정수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정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대성캐피탈 재무이사 최영호입니다. 아니, 전 재무이사죠.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성캐피탈, 황태준의 회사. 정수가 지금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로 그 회사였죠. 정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이쪽을 보지 않았죠. 정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건 아니겠군요. 영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원장님 주말마다 여기 오시는 거 알아봤습니다. 3주째 기다렸어요. 정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가면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우가 말을 이었죠. 원장님, 저 20년 동안 황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회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장부 조작도 하고 비자금도 만들고 다 했어요. 정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회장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요? 네.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니까 회장이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비자금 횡령 누명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죠. 영우가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의 얼굴에 희미한 분노가 떠올라 있었죠. 그 인간 버릇이 안 변했군요.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변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영호가 등산복 윗도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었죠. 붉은 상처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거 회장이 던진 재떨이에 맞은 겁니다.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비자금 누명을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재떨이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크리스털 재떨이였어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부하면 내 가족까지 끝장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돌아온 게 그겁니다. 재떨이와 협박.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 털어놓기로요. 영호가 주위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었죠. 영호가 배낭 옆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꺼냈죠. USB였습니다. 검은색 USB. 손가락 한마디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영호가 그것을 정수의 배낭 옆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영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장부, 채무자 협박, 녹음 파일, 직원 폭행 CCTV 영상, 정치인한테 준 뇌물 명단까지 전부 다요. 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0년치 범죄 기록입니다. 수백억 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장님, 저도 공범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 인간만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정수는 영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 때문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영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에 걸려서 전 재산 날린 사람들, 강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도 그 공범이에요. 눈 감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맸죠.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끝을 봐주세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먼지 한 톨 안 남길 겁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죠. 정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영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잠시 후 다른 쪽 등산로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등산객이 아닌 것 같았죠.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했죠. 정수를 힐끗 보더니 다른 등산객들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태준이 붙인 감시원이구나. 늦었죠. 이미 영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USB도 정수의 배낭 안에 들어 있었고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배낭 옆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USB의 감촉이 느껴졌죠. 이 작은 것 안에 수백억 원의 범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황태준의 인생을 끝낼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금융업자가 아니라 조폭이군.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의 분노가 아니었죠. 피해자들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처럼 황태준에게 짓밟힌 사람들을 위한 분노. 정수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불법 대출 장부였죠.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넘는 이자율. 수백 명의 채무자 명단. 원금의 몇 배가 넘는 이자를 갚은 사람들.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채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었죠.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모습. 울부짖는 채무자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 이번에는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죠. 태준이 직접 직원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모습.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치인 뇌물 명단이었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검찰 간부.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황태준은 3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서 불을 쌓아왔죠. 정수는 그중 한 명이었던 것이고요. 정수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특별조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팀장 나야. 결정적인 게 생겼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직접 봐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와.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태준아, 내 30년이 끝나간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빠져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12월 중순 금융감독원 원장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특별조사팀에서 올라온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대성캐피탈의 불법 행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특별조사팀장 이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이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 회장 아들, 황준혁 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을? 네. 대성캐피탈 불법 대출 피해자들이요. 한 명씩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입막음하러 다니는 건가? 아버지 죄를 덮으려고 피해자들한테 돈 주고 합의하려는 건가? 정수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 아비의 그 자식인가? 계속 감시해. 알겠습니다. 이 팀장이 나가고 정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며칠 전 눈 속에서 무릎 꿇던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목소리. 진심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 주 토요일 정수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공터였습니다. 컨테이너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빨래가 줄에 널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김종수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53살 대성캐피탈 피해자였죠.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죠. 누구세요? 정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종수의 눈이 커졌죠. 금융감독원장님이 왜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2인용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식당 운영하다가 대성 캐피탈한테 걸렸어요. 불법 고금리인 줄도 모르고 대출받았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가게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가 찾아온 적 있습니까? 황준혁이라는 사람이요. 종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아, 그 청년요. 왔었어요. 여러 번. 뭐라고 하던가요? 종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무릎 꿇더라고요. 제 앞에 자기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죄한다고. 정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생활비라면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받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더라고요. 종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황 회장 아들이라길래 뭐하러 왔나 싶었죠. 근데 그 청년 눈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진짜로 미안해하는 거였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강호였습니다. 61살 폐지를 모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었죠.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강호를 만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고 있었죠.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은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황준혁이라고요? 아, 그 젊은 사람. 강호가 리어카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왔었어. 자기가 몇 년간 모아둔 비상금이라면서 돈을 주더라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 울먹이면서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뿌리쳤어. 내 아버지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내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죄를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대성캐피탈 강압 추심에 시달리다 쓰러진 채무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50대 남자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죠. 환자의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준혁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황 회장 아들이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여자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을 맞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준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맞았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어. 죽으면 어떡할 거야. 여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2번, 3번. 준혁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맞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한참 후 여자가 지쳐서 멈추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죠.
준혁이 여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돈으로? 내 아버지 돈으로?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돈으로요. 회사 법인카드는 정지됐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내겠습니다. 준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납 창구로 가서 결제를 했죠. 정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수술실 앞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의자 3개를 붙여놓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죠. 코트를 이불 삼아 덮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12월 중순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수의 어머니 기일이었죠. 정수는 일찍 일어나 경기도에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죠. 정수는 어머니 산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소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 큰 절을 올리고 있었죠. 정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정수는 나무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님, 저는 황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버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요. 준혁이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죠. 할머님 앞에서 사죄드립니다.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 아버지 대신 제가 속죄하겠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청년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정수는 문득 깨달았죠. 서연이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둘이 교제할 때 외할머니 기일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기억하고 납골당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죠. 아버님.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대로 있어. 정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혁 옆에 섰죠. 그리고 함께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 찾아다녔다며. 준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망가뜨린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도 냈다며. 네. 그 돈 어디서 났어?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아둔 돈이요. 적금이랑 주식이랑. 다 깼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눈이었죠.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요. 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어깨를 잡았죠. 처음이었습니다. 정수가 준혁을 만진 것은 그만해. 내 마음은 알겠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응, 아빠. 무슨 일이야? 정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준혁이 그 청년 말이다.
다시 만나봐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진심이야? 아비는 아비고 자식은 자식이더라. 그 청년은 달라.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연아,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있었구나. 창밖으로 겨울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지난 직후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정수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강압 추심, 직원 폭행, 비자금 조성, 정치인 뇌물. 황태준의 30년 범죄가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죠. 정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가족이 흩어진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인생이었죠. 정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죠. 검찰에 고발한다. 특별조사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죠.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황태준은 곧 잡혀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선불 휴대전화를 샀죠. 일회용이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그 전화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황태준이었죠.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캐피탈 비자금 장부 사진이었죠.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협상하고 싶으면 내일 밤 10시 이 주소로 와라. 주소는 정수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브로커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브로커야?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와. 밖에서 떠들면 이웃이 깨겠다.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정수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한참 후에야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태준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보였죠. 5만 원권 다발. 그리고 롤렉스 시계.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 시계는 3천만 원짜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돈다발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죠. 돈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도 집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정수가 거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분리수거함이 있었죠. 정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돈다발과 시계를 던져 넣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달려가 분리수거함을 열려고 했죠. 정수의 손이 태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죠.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정수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 있어야지.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너 같은 게 감히. 그래, 내가 보낸 문자다. 정수가 태준의 팔목을 놓았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목을 부여잡고 끙끙거렸습니다. 정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태준을 내려다보았죠. 협상하러 온 거 아니야. 통보하러 부른 거다. 통보? 내일 아침이면 검찰에서 체포영장 들고 올 거야.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봐. 어디까지 가나?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정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태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죠. 30년 전에 나한테 했던 거 기억나? 서류 던지고 무릎 꿇리고 횡령 누명 씌워서 쫓아내고.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 뻔했어. 내 덕분에.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안 죽었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이제 가. 내일 아침에 보자고. 태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수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태준은 밤새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려왔죠. 일본행 첫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가방에는 달러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죠.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가슴에 검찰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황태준 씨, 검찰 특수부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캐리어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죠.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태준이 악을 썼습니다.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달러 뭉치가 쏟아졌죠. 마침 그 순간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멀리서 정수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 서서 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정수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 속으로 공항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정수는 개인 자격으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그냥 박정수로서.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죠.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리창이 있었죠. 태준이 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정수는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죠. 유리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박정수.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너 같은 게 어떻게. 30년 만이다, 태준아. 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고 이제 재판 준비해. 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죠. 이 자식이, 너 같은 쫄보가 어떻게. 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아, 그리고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을 만하냐? 여기 밥이 맛없다던데.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정수는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태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정수, 이 자식아.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한 미소였죠. 3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 했던 28배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금융감독원장 박정수가 서 있었죠. 정수는 구치소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죠. 길었던 30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태준이 앉아 있었죠. 2달 만에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맞은편에 준혁이 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태준의 목소리에 반가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죠. 빌딩 팔아서 현금 가져왔냐? 변호사는 어떻게 됐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수척해진 얼굴, 초조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빌딩은 팔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죠. 그래, 얼마 받았어? 변호사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보석금으로 써.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변호사비 안 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다 처분했습니다. 빌딩도 상가도 주식도 전부 다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돈 전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대성캐피탈 피해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불법 대출에 걸려서 전 재산 잃은 사람들, 강압 추심에 시달린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요. 준혁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원 한 장 안 남기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태준이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그게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함부로 해? 태준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죠. 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돈이던데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세금 아끼려고 제 이름으로 숨겨두신 거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해두면 압류당할까봐.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해둔 거고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피와 땀이라고. 피와 땀이요?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 누구 피와 땀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불법 대출로 뜯어낸 사람들 거예요. 강압 추심으로 쥐어짜낸 사람들 거고요. 그 사람들 피눈물이에요. 태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준이 유리창을 두 손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준혁이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리창 앞에 펼쳐 보였죠?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태준의 눈이 서류 위에 멈추었습니다. 글자를 읽었죠.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상속? 포기? 네.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각서예요. 이미 서명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아버지한테? 준혁이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장인어른 얼굴에 냉면을 뒤집어 씌울 때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같이 버리신 겁니다. 접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내고 30년 후에 그분 머리에 냉면을 끼얹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는 당신을 보면서 저는 당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 맞나? 저런 사람 아들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인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뭐라고? 의절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태준이 유리창에 온몸을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황준혁, 내가 감히. 준혁은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저는 어머니 모시고 떠납니다. 어머니도 당신하고 이혼하신대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까지? 너희가 작당해서 나를. 작당이 아니에요. 준혁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죠. 당신이 자초한 겁니다. 평생 더러운 짓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죗값 다 치르고 나오세요. 그때도 저는 당신 아들 아니지만요.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태준이 악을 썼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렸죠. 쾅쾅쾅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습니다. 돌아와. 당장 돌아오라고.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유리창에 온몸을 부딪히며 절규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왔죠.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나란 말이야. 준혁아. 태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태준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울음 같은 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밖으로 나온 준혁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였던 사람, 미워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참 후 준혁은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치소 건물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2월의 햇빛이었습니다.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봄 냄새가 나는 햇빛.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대성 캐피탈 후계자라는 타이틀, 더러운 돈으로 쌓은 부와 명예,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황준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황준혁. 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서연이 받았습니다. 오빠, 끝났어? 응, 끝났어. 괜찮아?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와.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혁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죠. 거리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황태준의 재판이 진행되었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강압 추심, 비자금 조성, 정치인 뇌물,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죠. 법정에서 태준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은 대성 캐피탈을 퇴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전액 피해자 배상에 사용했고 상속도 포기했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중소기업 재무자문을 하는 회사였죠. 대성 캐피탈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죠. 어려운 회사들이 불법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었습니다. 황태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발로 뛰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갔죠. 조금씩 조금씩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 준혁의 손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하얀 손이었죠. 귀공자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흉터들이 있었죠. 직접 짐을 나르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야근하며 키보드를 두드린 흔적이었습니다. 일꾼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과 준혁은 그 2년 동안 조용히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울 때는 만나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의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결혼해도 될 때가 되었죠. 가을의 어느 날 준혁은 어머니와 함께 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수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준혁의 어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64살의 여인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 남편이 저지른 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정수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일도 상견례 때 일도 전부 제가 막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이지 사모님이 한 짓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2년 전 상견례 때 냉면 그릇에 던졌던 그 약혼 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서연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제 아들이 부족하지만 서연 양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받아주세요. 서연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반지를 꺼내 들었죠. 2년 전과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죠. 그때 서연의 시선이 준혁의 손에 멈추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럽던 손이 거칠어져 있었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빠 손이. 준혁이 쑥스러운 듯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많이 거칠어졌지? 미안해. 예전처럼 예쁜 손은 아니야.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아니야. 이 손이 더 좋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오빠 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손. 준혁이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손으로 다시 끼워주고 싶었어. 그래서 2년을 기다렸어. 준혁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왼손 약지에 끼워주었죠. 2년 전과 같은 손가락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준혁이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혁이 들고 온 가방에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뽀얀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곰탕이었습니다. 직접 끓였습니다. 솥뼈를 10시간 고았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직접? 네. 요리는 처음이라 서툴러요. 하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준혁이 국그릇에 곰탕을 담았습니다. 정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받아주세요, 아버님. 정수는 잠시 곰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정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따뜻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에 그놈이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운 냉면보다 100배는 값지구나.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수가 곰탕을 한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합격이다. 준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수가 팔을 잡아 막았죠. 이제 그만 꿇어. 무릎 다 닳겠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정수가 통장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나랏밥 먹으며 모은 돈이라 액수는 적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돈이야.
준혁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자네 사업 미천으로서 떳떳하게 번 돈으로 시작해야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정수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의 등을 토닥였죠. 그래, 아들아. 서연과 준혁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죠. 그해 가을,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단풍이 물든 정원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형형색색의 단풍잎이 하객들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화창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 캐피탈 피해자들이었죠. 컨테이너에서 살던 김종수, 폐지 줍던 이강호,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준혁이 2년 동안 찾아다니며 사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진심으로 축복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죠. 아무도 그 빈자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정수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32년 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서연이 태어나던 날 아내가 사준 그 양복. 세탁소에서 정성껏 손질해서 2년 전 냉면 얼룩도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햇살에 반짝였죠. 아빠 떨려. 나도 떨린다. 정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밟혔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수가 딸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내 딸 부탁하네. 준혁이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 위로 올라갔죠. 정수는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안감에 수놓인 글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1993년 3월 15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시집가요. 정수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원수의 아들이 이제는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32년을 기다린 이 양복이 드디어 제 역할을 했죠. 주례사가 끝나고 준혁과 서연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죠.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행복도 오래 가기를.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두 사람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